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막 60대에 접어든 여성이랍니다. 남편과의 슬하에 딸아들 하나씩을 두고 있죠. 딸애가 맞이랍니다. 남편과 저는 제가 2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 지인의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당시 저의 친정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죠. 7남매나 되는 형제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살기 어려웠어요. 다른 형제를 도와줄 만한 형편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다들 자기 입에 간신히 풀칠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남편의 집안은 지방에 땅을 좀 가지고 있는 살만한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아들만 삼형제인 집안의 맏아들이었죠. 남편은 서글서글한 인상에 막힌 곳이 없는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는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아무튼 결혼 전에 남편은 누가 보더라도 사람 좋아 보이는 좋은 신랑감으로 보였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모습에 끌려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이상하게도 자주 외박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집안의 땅을 관리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농사일까지 관리하고 있었죠. 본가 일이 많아서 며칠 못 들어오게 됐어.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하고 되도록 집에 들어오도록 할게. 남편 혼자서 집안의 재산과 농사를 다 관리하고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외박이 너무 잦은 거예요. 농사와 땅 관리야 밝은 낮에 할 일이지 밤을 새워가며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시댁으로 달려갔죠. 걔 집안일에서 손 뗀 지 오래됐다. 우리는 그 녀석 하는 일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른단다. 일간내가 한번 불러서 그게 혼쭐을 내려는 생각이다. 여기도 안 오고 집에도 안 들어간다면 도대체 그 녀석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애미 너도 모른다니 내가 나서서 알아보아야겠구나. 결국 시댁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와 땅 관리를 위해서 본가에서 며칠 밤을 지냈다던 남편의 이야기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든 남편이 무슨 일로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며칠씩 밤을 지새는지 알아보아야 했답니다. 시댁은 지방의 작은 소도시였어요. 읍내 복덕방이라든지 다방에서 몇 시간만 죽치면 그 지방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도시였죠. 저는 이제 갓 태어난 딸을 업고 읍내에 있는 다방에 가보았답니다. 아, 최 선생님이요? 그분 우리 단골이신데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정말 최 선생님 사모님 맞으세요? 그분 재산도 꽤 많은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외상값이 좀 많으세요. 다방 마담이 남편을 아는지 물어보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아무래도 손님을 접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다방 마담은 세련되고 예뻐 보였어요. 그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그런 제가 만만했는지 어쨌는지 마담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자신이 할 말만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아유, 최 선생님, 우리 다방에 밀린 외상값이 많아서 집안에 돈이 많다니까 사모님이 그걸 갚아주러 오신 줄 알았네. 주로 아침나절에 피로를 푸신다고 쌍화탕에 계란 노른자 띄운 고급차만 드시면서 외상을 하시거든요. 밤에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나도 몰라서 그걸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아시는 일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외상값이 얼마인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갚아드릴게요. 박신혜 부동산 아시죠? 그 부동산 사무실 뒷방에 가보세요. 그러면 아마 최 선생님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을 찾아가 봤는데 계속 나중에 갚겠다면서 미루시기만 하더라고요.
아유, 사모님 시댁도 여유가 있으시다면서 외상값 좀 갚아주세요. 저는 다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는 마담이 말한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갔죠. 그리고 다짜고짜 최재호 씨를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좀 어물쩡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등에 업고 있는 아이가 칭얼거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플 시간도 되었고 장시간 엎여 있다 보니 불편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이, 채 씨. 여기 손님 찾아오셨어요. 얼른 나와봐요. 이 사람이 왜 불러도 이렇게 안 나와? 아이, 손님 오셨다니까. 부동산 사장이 소리를 크게 질러서 남편을 불렀어요. 그래도 남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제가 뒷문으로 보이는 작은 문을 열고 나가보았죠. 다방 마담이 말한 부동산 사무실 뒤에 뒷방이 보였어요. 그 방을 열어젖히자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간신히 남편을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남편의 얼굴은 꼭 열흘 이상 집 없이 떠돌아다닌 것 같은 모양새였어요. 수염이 자라서 곧 닦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옷은 며칠을 안 갈아입었는지 후줄근해 보였죠. 남편과 다른 사람들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에 들린 것, 그것은 바로 화투짝이었죠. 너나 할 것 없이 눈들이 충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며칠씩 밤을 새고 도박에 열중했던 것이 틀림없었어요. 어머,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세요? 누구 찾아오신 거예요? 누굴 찾으시는데요? 이렇게 묻는 아가씨의 손에 큰 쟁반이 들려 있었고 맥주가 여러 병 놓여 있었어요. 이제 대충 상황을 파악하겠더라고요. 이 사무실 뒤쪽의 방이 흔히 하우스라고 불리는 도박장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아가씨는 그 도박장에서 허드렛 일이나 술, 담배 심부름을 하는 아가씨였고요. 이제 남편이 나다니는 곳의 정체를 안 이상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듯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동안의 남편의 행적이 보지 않았어도 눈앞에 선했답니다. 당신 그럼 여태까지 여기서 도박에 열중한 거네요? 도대체 이런 일에 손댄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왜 이런 데 손을 대게 됐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죠. 남편이 얼른 일어나서 저를 끌다시피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물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벌컥벌컥 마시더니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는 줄 알아? 다 당신하고 우리 아이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짓이야. 여기서 한 방만 크게 터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떼호강하고 살게 된다고. 왜 그렇게 일확천금을 바래요? 한 방이 그렇게 쉽게 터지나요? 여기서 도박한 사람 중에 한 방 크게 터져서 호강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좀 데려와 보세요. 제발 민정아빠 여기서 손 떼고 집안일 관리하면서 착실하게 살아요. 네? 결국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는 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죠. 남편은 그렇게 다시 하우스에 처박혀서 집에 오지 않았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남편을 본 지 거의 열흘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집에 오질 않더군요. 뿌연 담배 연기 속에서 화투짝을 손에 쥔 남편의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고개를 가로젓곤 했죠. 민정아, 아빠는 이제 집에 안 오시려나 보다. 이제 민정이하고 엄마하고 둘이만 살아야 돼. 우리 민정이 그래도 예쁘게 잘 자라줄 거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에게 저는 혼잣말처럼 말을 붙였어요. 아이가 못 알아들을 것이었지만 제 결심은 정말 그랬답니다. 그렇게 남편을 포기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라는 사람이 집에 기어 들어왔더라고요. 행색은 추레했고 얼굴꼴도 눈이 퀭한 것이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집에 온 남편은 그동안 밀린 잠을 다 자려는 듯 무슨 말을 붙일 새도 없이 깊게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또 사흘쯤 지난 뒤에 갑자기 시아버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너 이 녀석, 지금 자빠져 자고 있을 때냐?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어? 아버님의 목소리는 온 동네에 울릴 듯이 쩌렁쩌렁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일어나지 않자 아버님이 자고 있던 남편을 억지로 잡아 일으키셨죠. 영문도 모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아버님을 보더니 겁먹은 얼굴이 되더라고요. 아버님은 다짜고짜 아들의 얼굴을 힘껏 때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시더니 회초리가 될 만한 것들을 손에 들고 다시 들어오셨죠. 빗자루가 남편에게 날아갔고 이어서 아버님은 그것으로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셨어요. 곧이어 남편이 코피를 흘렸지만 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남편의 몸에는 뱀을 감은 듯 맷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답니다. 다시 한 번만 도박에 손을 댄다면 이 족보에서 파버릴 것이다. 조상님을 볼 낯이 없어서 나는 오늘부터 곡기를 끊을 거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희들을 키웠더냐? 이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다. 이만 간다. 애미 너도 이 녀석 밥도 주지 말아라. 이 녀석 굶든지 찌든지 놔두고 민정이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너라. 아버님은 그렇게 다 큰 아들을 실컷 해주시고 나서는 저와 아이만을 데리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곡기를 끊으시는 것이었어요. 진지를 안 드시는 것은 물론이고 물도 안 마시고 누워만 계시니 온 집안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죠. 정말로 시아버님께서는 굳은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며칠 새에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몸은 눈에 띄게 야위셔서 곧 무슨 일을 당할 것만 같더군요. 저는 울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했지만 저를 보기에도 부끄럽다는 한 말씀만을 하시고는 다시 돌아 누우셨어요. 시어머님께서 제게 집에 같이 가서 남편을 설득하자고 하셨죠. 집에 가서 시어머님과 저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울며 불며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벌써 며칠째예요, 아버지. 이렇게 식사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그런 일에 손 안 댈 테니까 제발 이제 일어나셔서 진지 드시고 몸을 추스르세요. 그래도 시아버님은 꿈쩍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 손모가지를 잘라서라도 아버지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시지 마세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세요. 남편이 재차 빌자 드디어 아버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한 번만 그런 일에 손을 대는 날이면 이번엔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증조부님의 묘소가 있는 산의 절벽에서 바로 뛰어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원래 엄하게 아들들을 키우셨답니다. 아버님의 한마디는 집안에서 거의 하나님의 한마디나 다름없었어요. 몸소하신 말씀은 꼭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남편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았죠. 아버님의 그런 결단력 있는 벌이 효과가 있었던지 남편이 얌전해지더군요. 다시 집안의 땅과 농사일을 착실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답니다. 우리 딸 민정이가 자라서 3살이 될 때까지 남편은 착실했어요. 그 사이에 둘째인 아들 민식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재벌을 개 못 준다고 남편의 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외박이 시작되었죠. 어디 있는지는 너무나 뻔했죠. 경찰의 일제 단속에 걸려 처음에는 훈방을 받고 나오더니 나중에는 약식 기소가 되고 또 나중에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 잠시 몇 주간 얌전하다가 또 그 짓에 손을 대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름하는 사람들 손을 잘라버리면 손목으로라도 노름을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버님과 법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결국 그 버릇을 못 고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자주 집에 찾아오기도 했죠. 대부분 남편을 찾아서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박 자금을 빚을 얻어서 충당하고 갚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남편이 돈을 못 갚으니 무턱대고 저한테 갚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런 법은 없다고 해서 쫓아내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죠. 어느 날은 웬 여자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온 사람이거니 생각했는데 의외로 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마치 이사 올 사람처럼 우리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더라고요. 느낌이 아주 이상했죠. 남편과 어떤 사이인지 물었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아이 둘을 꼭 껴안았죠. 그리고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짐작한 것이 있으니 가라고, 절대 남편과는 못 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나? 이미 이혼을 하셨고 이혼한 부인이 집을 안 비운다고 해서 집 비우라고 온 거라고요. 그런데 못 헤어진다니요? 아직 이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할 때까지는 절대로 이혼은 못 한다고 그 여자에게 못을 박았어요. 당신, 윤 여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한 거야?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당신이 절대로 나하고 헤어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다고.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보라니까. 정말 뻔뻔스러운 남편 앞에서 저는 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남편과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말 딱 한마디만 했다고 했죠. 당신하고 이혼하고 윤 여사하고 새 출발할 거야. 당신이 이해해주고 이혼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윤 여사라는 여자에게 한 말대로 나가서 바람을 피우던 도박을 하던 마음대로 하고 이혼만은 절대로 못 해주겠다고 버텼어요. 아이들 자라서 결혼시키고 나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면서요. 한동안 그 윤 여사인지 누구인지 하고 만나는 것 같더니만 시들해졌는지 좀 지나니까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주 포기하고 있었답니다. 도박에 열중하고 있든 여자가 있든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저는 무조건 우리 아이들 생각만 했답니다. 다행히 시댁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셔서 그 돈으로 그래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는 동안 남편은 그야말로 칠 수 있는 사고는 모두 치고 다녔답니다. 하루는 읍내에 나갔던 동네 아줌마 하나가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저 민정이 아빠가 말이요. 읍내의 여관에서 어떤 어린 아가씨하고 같이 나옵디다. 서로 어깨를 껴안고 나오는 폼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민정 엄마,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봐야 할 것 아니겠소? 어떻게 되긴요. 또 어떤 여자를 만나서 바람이 난 거겠죠. 세상 남자들이 셋 중에 하나는 꼭 한다면서요. 술, 노름, 여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꼭 안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세상 남자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도박에 여자에 그리고 도박장에서 먹는 술도 어지간한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술도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호프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에 몇 배를 주고 도박장 주인에게 부탁해서 시켜 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큰애가 4학년, 작은애가 2학년이 되었을 때 시댁에서 오는 생활비도 끊어졌습니다. 갑자기 생활비를 끊으시니 저는 당장 살 도리가 없었죠. 아이 둘을 다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너 잘 왔다. 이 사태를 어쩌면 좋으냐. 네 남편이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몰래 담보로 주고 빚을 얻었어서 땅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걸 우리가 다시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돈까지는 없어.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망했어. 시댁에서 생활비를 끊은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 땅을 낙찰받기 위해 집을 팔아서 줄이시고 그 돈을 가지고 경매에 관여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땅은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지방 소도시였지만 그 지방의 유지로 나름대로 풍족한 삶을 이어가시던 시댁은 이제 작은 집에서 간신히 연명하시는 처지가 되었죠. 이렇게 되자 시동생 둘이 우선 남편과 연락을 끊더군요. 집안을 망해먹은 형은 형도 아니라는 큰 시동생의 말이 귓전을 울렸어요. 형제들과 모두 손절을 했는데도 남편은 그 버릇을 못 버리더라고요. 여전히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서 도박에 열중하더군요. 시댁에서 오는 생활비도 끊긴 상황. 그리고 남편이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줄 리도 없었고 이제 저는 혼자이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죠.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남의 집 파출부 일부터 건물 청소부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다 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다른 집 아빠는 돈 많이 벌어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준다던데.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집에 잠깐만 왔다가 가시는데? 내 친구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놀이공원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 아빠 보고 싶다. 20알에 한 번이나 들어올까 말까 하는 아빠를 그래도 아빠라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빠가 일이 바빠서 그러신다고 둘러대고 말았죠. 그 아빠라는 사람은 처자식이 어떻게 연명을 하는지, 아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눈치가 있지 않겠어요? 자라갈수록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파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일이 여전했고 심지어 어떤 여자의 부모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고 누워버리는 일까지 있었으니까요. 20살 조금 넘은 애를 꼬여다가 애까지 갖게 만들었으니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어디 숨어서 안 나타나면 우리가 그냥 포기할 줄 알아? 내 딸 책임지라고. 아이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아빠의 본색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사춘기가 넘어가면서 아이들은 이제 아빠를 찾지 않더군요. 시아버님이 다시 아들을 찾아다가 종아리를 치시고 세상을 버리시겠다고 산으로 향하셨어요. 남편이 또 시아버님을 따라가서 같은 말로 빌었죠. 이번에는 아버님이 각서까지 받으셨어요. 며칠 얌전하더군요. 그리고 또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시어머님은 여전히 남편을 믿고 계셨죠. 맏아들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걔가 말이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집안을 더 크게 일으키려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것 같더라. 자기 일이 잘 되면 그 땅보다 더 큰 땅을 사주겠다고 했어. 난 우리 장남 믿는다. 믿고 말고. 아마 시어머님께도 크게 한방 터지면 호강시켜드리겠다는 말을 했던 모양이었죠. 어머님은 순진하게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제가 잘못 안 거라고 하시면서 맏아들을 옹호하셨어요. 더 이상 설득할 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시는 게 어머님의 정신건강에도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물러나왔죠. 예, 큰일 났다. 내가 가지고 있던 폐물이 다 없어졌어. 그게 그래도 돈으로 따지면 꽤 되는 건데 집안에 도둑이 들었던 것 같다. 이제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곤 그것뿐인데 이 사태를 어쩌면 좋으냐 애미야. 시아버님이 기념일마다 그리고 어머님의 생일마다 크진 않지만 금부치들을 마련해주곤 하셨다죠. 얼마 안 된다고 하셨지만 없어졌다는 물건들을 이리저리 계산해보니 꽤 많은 액수의 폐물들이더라고요. 시동생이 도난 신고를 했죠. 경찰이 출동했고 이리저리 집안을 조사했어요. 외부에서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혹시 집안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손을 댔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신고를 하면서도 설마 했지만 이럴 수가. 경찰관님들 헛수고하시겠네요.
죄송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시동생은 그러고 나서 시어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군요.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외부인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다잖아요. 딱 한 사람밖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패물이 집안에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 뿐인데 우리 식구들 중 하나라면 누군지 뻔하잖아요. 당연히 형이 그랬겠죠. 그랬답니다. 남편의 어머님의 패물에까지 손을 댄 것이었어요. 얘가 정말? 너 지금 네 형을 의심하는 거냐? 걔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엄연히 네 형이고 우리 집 장남이다. 어디서 버릇없이 함부로 의심을 하고 그런다니? 어서 잘못했다고 하지 못해?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인지 몰라도 남편의 일이라면 무조건 남편을 옹호하셨죠. 아무튼 남편은 이런 식으로 그 아까운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진 세월이 흘렀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큰아이가 대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시댁에서 슬픈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그렇게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남편을 바로잡으시려고 애쓰셨던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었죠.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떻게 비벼볼 수도 없는 집안 출신의 제가 마음으로 가장 크게 의지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세상에 하늘과 땅을 바치는 기둥이 2개 있다고 하면 그 하나가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시어머님은 여전히 잘난 장남 타령을 하고 계셨고 시동생들은 우리와 손절하고 집안 모양새가 그야말로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도 얼른 잊어버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했죠. 아버님 산소에 사들고 간 국화꽃 다발을 놓고 혼자 엉엉 울다가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다시 각오를 다졌어요. 아이들 결혼까지만 애써보자. 그리고 저 인간하고는 그때 가서 헤어지자. 그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착하고 성실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둘 다 공부도 열심히 잘했어요. 2 아이 다 대학에 한 번에 합격했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둘 다 그럴듯한 기업에 입사했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환갑 가까이 되었고 아이들은 이제 모두 출가해서 각자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서히 지금까지 각오해왔던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름 아닌 바로 그 인간과 이혼하는 것이었죠. 아이들도 다 출가했으니 이제 당신 소원 들어줄게요. 나하고 이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를 10을 만나든 20을 만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도박을 하든 절도를 하든 마음대로 하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렇게 쉽게 인연이 끊어지나 어디? 그러면 아이들이 버는 돈 절반은 나한테 보내라고 해. 그러려면 이혼해주지. 아이들이 좋은데 취직해서 돈을 잘 벌고는 있었지만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제 생활비까지 착실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활비의 절반도 아니고 버는 돈의 절반을 보내라니 이 인간이 드디어 정신이 완전히 돌았나 싶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애들한테 돈을 바래요? 애들한테 아버지 노릇 하나라도 해봤어요? 어떻게 아이들 버는 돈을 언감생심 당신이 챙길 생각을 하느냐고요. 이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쉽게 결론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과 의논했죠. 아이들은 제가 남편과 헤어지는데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이혼에 협의해주지 않는다면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 사유가 절대적으로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어요. 저는 재판 이혼을 할 결심을 했죠. 이렇게 이혼 문제가 여의치 않게 시간을 끌던 중에 저의 환갑이 닥쳤답니다. 거울을 보았어요. 그리고 머리칼을 이리저리 헤쳐보았죠. 이제는 새치가 아니라 흰머리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답니다.
늘어난 흰머리를 새삼스럽게 바라보니 갑자기 지나간 세월이 더 서러워지더군요. 그래서 눈물을 좀 찍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과 며느리 사위까지 같이 찾아와서는 환갑잔치를 크게 벌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환갑잔치를 한다니. 니들 보기에 이 엄마가 그렇게 노인네로 보이니? 그건 환갑 조금 넘으면 죽던 옛날에나 하던 일이야.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일에 돈을 왜 쓰니? 나는 환갑잔치 안 하련다. 아이들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환갑잔치를 저희들끼리 준비하는 것 같았죠. 아직 노인이라고 할 만하지도 않은데 환갑잔치 자리에 가 앉아있을 생각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또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섞여서 착잡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죠. 아이들은 장소를 예약한다, 초대장을 만든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어요. 그렇게 환갑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답니다. 딸이 이것저것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집에 왔죠. 딸과 둘이서 호젓하게 저녁상에 마주 앉았어요.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우리 아이들이었죠. 내가 요즘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나는 천천히 먹을 테니까 너나 우선 먹어라. 여기 네가 좋아하는 무채나물 무쳐놨다. 이거 넣고 참기름 떨어뜨려서 비벼줄까? 너 그거 잘 먹지 않니? 딸이 좋아하는 대로 나물을 넉넉히 넣고 고추장에 참기름을 넣어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뭘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오지 않고 병원에 가서 소화제를 많이 처방받아 가지고 왔죠. 그걸 밥 먹고 나서 한 알씩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빔밥이 좀 매웠던지 그날은 속이 견딜 수 없이 쓰리더군요. 딸이 돌아간 다음에 소화제 몇 알을 더 챙겨 먹었지만 그 증상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고 병원 문 10시간이 되자마자 병원으로 찾아가서 의사에게 증상을 말했죠. 의사가 아주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환자분, 아무래도 여기서는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겠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이런 동네 병원에서 다룰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소화 좀 안 되는 걸 가지고 무슨 대학병원까지 가라고 하나 싶었지만 소화가 안 되는 증세가 계속되자 의사의 말대로 대학병원에 가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약이 밀려서 한참 만에 가게 된 대학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병원으로부터 정말 기절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위암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진행이 많이 된 3기 위암이라는 것이었죠.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느냐는 저의 물음에 대학병원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남편도 모르게 혼자서만 알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를 위해서 며칠씩 입원을 해야 할 때면 친구들과 병원을 간다고 아이들에게 핑계를 대곤 했죠. 그렇게 대학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가던 중에 정말 반가운 사람 하나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기요. 혹시 고양이... 야, 이게 누구야? 아유,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 시집 가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봤지 아마. 정말 반갑다. 제가 고향 마을 이름을 입에 담기도 전에 상대방이 저를 알아보았죠. 제가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은 제 고향 마을에 살던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인 동네 오빠였어요. 오빠도 저도 정말 반가웠죠. 저는 왜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오빠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진지하게 제 걱정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또 의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의 주치의가 그 동네 오빠와 친구라는 것이었죠.
너 네가 내 첫사랑인 거 아니 모르니? 너 때문에 내가 한동안 가슴앓이를 했었지. 지금까지도 많이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눈에 알아봤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프다니 이 걱정이구나. 내가 친구한테 얘기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달라고 할게.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오빠는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서 특별히 저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병원 안에 있는 한 카페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나서 오빠와 저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이혼하자고 선포를 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몹쓸 인간이 또 사고를 쳤더군요. 오빠를 만나고 돌아온 지 며칠 안 돼서 집으로 아파트를 압류하겠다는 통지가 날아온 것이었어요. 당신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 혼자 살 수도 없고 해서 여자 하나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글쎄 사기꾼이었더라고. 집에 부모님이 모두 아파 누워 계시는데 돈이 없어서 손을 못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빚을 모두 얻어서 도와주었는데 가지고 가더니 연락이 끊겼어. 아주 코스모스 같이 여리여리하고 약해 보여서 정말 동정심이 갔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 코스모스인지 장미꽃인지를 찾아보라고 큰 소리를 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고향집에 가보아도 부모님도 그 여자도 없더라는 것이었죠. 저는 지금까지 쌓인 화가 다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무조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들어서 남편에게 던졌죠. 그릇이 깨지고 방석이 날아서 터지고 집안은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것 같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 놈은 그런 저에게 잠깐 당하고 있더니 어디로 내빼버렸죠. 저는 그 엉망진창 속에서 울고 또 울었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셀까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누구한테 크게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그리고 아파트를 압류하겠다는 그 통지에 저는 그냥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시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님, 저 맏며느리예요.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네? 아버님, 제발 저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부탁 좀 해주세요. 이런 와중에 살겠다고 하는 암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치료를 받을 의지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답니다. 그러고는 제가 집어던져서 다 깨진 물건들을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집안에서 그냥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요. 아이들은 사정도 모르고 환갑잔치를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었지만 차마 아이들한테 제 상태를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이 하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요. 그때까지 차라리 죽어지기나 했으면 좋겠다 싶었죠. 치료 예약 몇 번을 그래서 어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고향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왜 치료받으러 안 가냐? 내가 친구한테서 연락을 받았어. 네가 한동안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걱정을 하더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전화 받기가 좀 어렵다고 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죠. 주치의가 걱정하고 있다는 그 전화가 제가 일방적으로 끊는 것으로 끝난 이후 고향 오빠가 제 소식이 무척 궁금했던 모양이었어요. 큰 병에 걸렸다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니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에 반사적으로 누구세요라고 물었더니 글쎄 찾아온 사람이 바로 그 고향 오빠더라고요.
이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도 있는 단계라고 친구가 말하더라. 그런데 왜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거야? 네 생명이지만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다. 하늘과 부모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야.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해야지. 부모님, 정말 너무나도 가난했던 상황에서 우리 칠남매를 키워내신 부모님. 갑자기 부모님이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오빠,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나 우리 부모님께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찾아가 뵌 지도 오래돼서 가면 야단만 치실지도 모르지만요. 이 말에 오빠는 같이 고향에 가줄 테니 치료를 받으라고 다시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오빠는 저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주었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때문에 찾아가기 수월한 공원묘지나 길에서 가까운 산에 모시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를 돌아 올라가야 부모님을 뵐 수 있었죠. 모진 세파 속을 헤치시다 이제 쉬시고 계신 부모님의 산소에 엎드려서 저는 그냥 큰 울음을 울고 말았어요. 참지 않고 나오는 대로 다 울어버렸죠. 고향 오빠가 저를 다독였고 저는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오빠는 다시 저를 설득하더군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치료를 포기하기에는 일러. 충분히 나을 가능성이 있다잖아. 포기하면 안 돼. 나하고 같이 병원에 가자, 응? 오빠, 나는 이제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삶을 정리하고 싶어요. 오빠, 미안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오빠 시간만 허락한다면 나 좀 좋은 데로 데리고 다녀주세요. 좋은 것만 보다가 떠나고 싶어요. 오빠는 제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틈만 있으면 치료를 받으라고 설득했어요. 이곳저곳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녔답니다. 우리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벌교라는 곳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소설의 배경이 된 마을이라지요. 꼬막이 많이 난다는 마을답게 꼬막 요리를 파는 곳이 많더군요. 여전히 잘 소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입에서는 맛있더라고요. 넓은 뻘이 있었고 거기서 꼬막도 나고 각종 먹을거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치가 좋아 7가지 보석이라는 뜻의 칠보라는 마을도 다녀왔죠. 어리굴젓을 담그듯이 게살을 가지고 어리게젓을 담그더군요. 그 어리게젓의 맛은 아마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뺐던 그 인간이 어느새 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남편놈이 있건 말건 제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돈 한 푼에 벌벌 떨면서 동네 시장이랑 일하는 데 말고는 다녀보지도 않던 제가 집을 나가서 여러 날을 비우기도 하는 등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 인간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내가 당신 뒤를 좀 밟아보니까 말이야. 왜 남정네하고 같이 돌아다니던데. 알아보니 그 사람 어떤 건물의 청소부도만. 겨우 청소부하고 외도하느라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였어. 재판은 내가 걸어야 할 판이야. 외도를 알게 된 이상 이혼 사유가 당신한테 있는 거지.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오빠가 청소부였다?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간 몇 번 오빠더러 뭐해서 먹고 사느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말을 돌리기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물어보지 않았었거든요. 청소부건 뭐건 멀쩡한 남편 놔두고 외간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건 부인 못하겠지. 눈 감아줄 테니 애들한테도 도움을 청해서 1억만 만들어 와봐. 그러면 외도도 눈 감아지고 이혼도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그 청소부인지 뭔지 아는 놈하고 잘 살아보라고. 1억이요? 기가 막혀서 1억이 아니라 100만 원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당신한테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 그 오빠하고 당신한테 비난받을 만한 짓 한 적 없어요.
부끄러운 일 저지른 사이가 아니라고요. 내가 왜 잘못한 일도 없이 1억씩이나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나한테 수십억은 가져와야 돼요. 환갑잔치 직전까지 시간을 주지. 외간 남자와 노란한 주제에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돈이나 마련해. 환갑잔치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몹쓸 인간을 만나게 됐는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워요. 당신과 남편과 아내로 살았던 세월이 아깝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이혼장에 도장이나 찍어요. 그런데 몹쓸 인간의 머리는 역시 몹쓸 대로만 돌아가더군요. 그 인간이 저의 제일 약한 구석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환갑잔치에서 망신당하기 전에 당신이 그렇게 끔찍히 여기는 아이들한테 먼저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겠구먼. 지금 당장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간 살아온 정으로 시간은 좀 줄 테니까 돈 마련해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바로 연락할 거니까. 맹세코 저는 그 고향 오빠와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없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걸고 넘어지니 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에게 제 문제로 조금이라도 신경 쓰거나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향 오빠가 만나자고 하는 장소를 찾아가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죠. 오빠,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나는 이미 삶에 대한 의지도 없는 사람이고 제 남편이 오빠하고 사이를 의심해서 아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요. 저는 그런 상황은 정말 싫어요. 애들이 저 때문에 걱정하는 일만은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오빠. 남편 때문에 그러는구나. 우리 고향 쪽까지 네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게 다 소문이 났었지. 너 남편한테 아직 애정이 남아있냐? 애정이 남아있다면 내가 포기하겠지만 애정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남편 빨리 정리해라. 그리고 나하고 같이 노년을 보내자. 이거 진심이야. 남편을 정리하는 일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오빠도 참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사람하고 무슨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은 나한테 해당 없어요. 오빠 그냥 마음 정리하세요. 여전히 관심 가져주신 것은 정말 감사해요. 어쨌든 날짜는 흘러가서 환갑날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성대하게 잔치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는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지만 아이들의 정성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제가 걱정한 일이 현실이 되었죠. 그 인간, 남편이라는 놈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인간이었죠. 저는 여전히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잔치가 진행되었고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이 잔치 자리에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어이, 친척분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십니까? 다 늙어서 청소부 놈하고 눈이 맞은 여자예요. 너희들도 알아야 한다. 너희들 엄마가 말이야.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그것도 웬 건물 청소부라는 놈하고 바람이 나서 그 놈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다 봤다니까. 무슨 놈의 환갑잔치냐, 환갑잔치는. 다 걷어치워. 제가 얼른 일어나서 남편을 말리려 해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떠밀었고 저는 그냥 떠밀려 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남편이 또 뒤로 벌러덩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넘어져 있는 와중에도 이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얼른 고개를 들어 사태를 파악하려 해보았어요. 넘어져 있는 남편 앞에 남편에게 주먹을 날린 듯한 누군가가 보이더라고요. 아직 주먹을 꼭 쥐고 있었고 분노에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아들이었어요.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민식아, 이러면 안 된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니들은 빠져 있어라. 얼른 물러서 엄마한테 다 맡겨. 오라, 이 집구석에서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
아버지를 때리라고 가르쳤던 모양이지. 이건 폐륜이야. 이처럼 폐륜한 놈이 아들이라고. 다음 순간 아들이 울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아버지 자격이 있어.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죽어갈 때 엄마하고 우리를 돌아보기나 했어?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 아픈 내 앞에서 또 술상을 벌이던 모습이 눈에 선해. 그리고 새엄마라고 데리고 와서 인사하라고 한 여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당신이 버젓이 알 텐데 우리 엄마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말이야. 아들은 울면서 계속 서러웠던 일을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같이 눈물이 나왔어요. 누나 등록금 훔쳐다가 도박에 탕진하고 집을 잡혀 먹은 것이 몇 번인지 세어보기나 했어? 하다못해 우리가 새해 친척 어른들한테 받은 세뱃돈하고 우리가 동전을 저금하던 돼지 저금통까지 다 들고 튄 사람이 당신이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남편이 해온 짓거리를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몇 년을 말해도 모자랄 거예요. 아들의 이런 말에 우리 가족은 오열했고 친척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답니다. 남편의 이야기가 제 고향 마을까지 소문이 났다고 고향 오빠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었죠. 하물며 친척들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야 하겠어요. 이 난리 중에 친척들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주면서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민정엄마 저런 인간하고 살면서 애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놓은 거 잘 알고 있어. 저놈이 몹쓸 인간이라는 것도 이미 소문이 자자하고. 친척 언니의 이런 말에 다른 친척들도 모두 남편에게 천하의 몹쓸 인간이라며 한마디씩 했죠. 환갑잔치가 이렇게 어수선해졌고 이제 곧 잔치를 정리해야 할 판이었어요. 아들이 환갑잔치에서 저에게 큰절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면서 큰절을 하더군요. 절을 하면서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울먹이면서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만수무강하세요. 꼭 오래 사셔서 좋은 날 보셔야 돼요. 어려운 형편에서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냐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자라주었구나. 만수무강하고 말고. 우리 아들 나이 들어서 손주들 다 출가시키고 증손 볼 때까지 살아야지. 이런 아들과 저의 대화를 듣고 많은 친척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잔치를 깽판 쳤던 남편놈은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또 내빼고 없더라고요. 그렇게 잔치가 끝났죠. 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 그날도 소화가 안 돼서 괴로워하고 있던 중에 뜻하지 않게 고향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네 아들이 나를 찾아왔더라. 너 자식 농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니? 정말 아이가 출중하더구나. 그 아이가 나에게 너를 부탁했어.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지. 아들이 오빠를 찾아갔다는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리고 더욱 놀랄 얘기를 오빠가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너한테 미안한 사실 하나를 알려줘야겠구나. 네 아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든지 너를 치료받게 하고 싶어서 네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네 아들이 내 앞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더구나. 이래도 치료를 안 받겠냐? 네가 일찍 눈을 감아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겠어? 바로 네 아이들 아니겠니? 그 생각을 해야지. 저는 오빠의 이 말을 듣고 아들이 환갑잔치에서 큰절을 할 때 울면서 만수무강하시라고 한 이야기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에게 절을 하면서 만수무강하시라고 말하며 피눈물을 흘렸을 아들의 마음이 짐작되었죠. 그런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자 제 눈에서도 피눈물이 흘렀답니다. 오빠 말씀이 맞아요. 제가 일찍 죽어서 좋을 인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오빠 말씀대로 제가 일찍 죽으면 우리 애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겠죠. 아이들을 아프게 할 수는 없어요. 저 제대로 치료받을게요, 오빠. 용기 낼 수 있도록 오빠가 좀 도와주세요. 이후 고향 오빠는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성심껏 도와주었어요. 주치의와 면담도 자주 하는 것 같았고 세심하게 주치의의 의견을 제게 전달해 주었죠. 저 역시 오빠가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했어요. 환자의 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자 결국엔 좋은 경과를 보게 되었답니다.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는 주치의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잔치를 깽판치고 떠난 남편이 몇 번 더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름만 아버지인 그 인간을 차갑게 외면했죠. 그리고 아들이 이번에도 제 아버지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엄마, 고향 아저씨 친척 중에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치안감이 계세요. 이분한테 아버지, 아니, 당신 일을 한번 의논해 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집에서 나갔더군요. 그러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네 남편하고 서류상 정리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맡길 생각이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주면 돼. 오빠하고 제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를 써요.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나갈 텐데 변호사 없이도 그 인간이 한 짓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세고 셌으니까 오빠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전문가가 도와주는 것이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오빠는 굳이 알고 있다는 변호사를 제게 소개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오빠가 되겠다고 했죠. 저는 건물 청소를 하면서 무슨 돈으로 그 비용을 다 대겠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제가 모르던 얘기를 해주더군요. 엄마, 아버지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분 청소부 아니세요. 그 건물이 공장 건물인데 그 건물을 세우고 공장을 입주시킨 분이 그 고향 아저씨세요. 그 아저씨는 자신이 사장이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서 공장 주변을 손수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뒤처리 스스로 하시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청소부로 오해를 했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자가 버티는 바람에 결국 이혼 문제는 재판까지 갔어요. 그래봤자 남편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었죠. 변호사가 이를 잘 알아서 처리했고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의 병세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삶을 포기하려 했던 저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가슴에 못을 박으며 일찍 떠나려고 했던 저 자신이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니 정말 날아갈 것 같더군요. 새 삶이 제 앞에 와 있는 것이었어요. 고향 오빠는 제 곁에서 저를 잘 보살펴주고 있답니다. 아이들은 저와 오빠에게 빨리 정식으로 결혼하라고 했죠. 우리도 그럴 생각이지만 왜 젊은 애들이 하는 것처럼 연애 시절을 길게 갖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콩달콩한 연애 시절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제 곧 정식으로 결혼할 거고 저와 우리 아이들의 앞날에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그간 겪은 모진 세월을 보상받아야죠. 우리 아이들이 출가해서 잘 사는 것처럼 저도 이제 잘 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실 거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